26년 2월 21일 밤, 중난하이 인근에서 총성이 났다는 소문이 번졌다. 하지만 더 불길한 것은 소문보다 먼저 나타난 흔적이다. 중국군 공식 매체에 하루 전부터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연달아 실렸고, 그 문장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버티라고, 누군가에게 먼저 움직이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호랑이 같은 기세를 드러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금 우리가 추적할 것은 총성의 진위가 아니다. 소문이 폭발하기 직전 중국군이 남긴 글자들이 어떤 신호였는지, 그 신호가 누구를 향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나왔는지다. 먼저 사실로 고정할 수 있는 것부터 잡아야 한다. 26년 2월 21일 전후로 중국군 매체에는 실제로 글이 집중 게재됐다. 중국군 온라인 체계에는 26년 2월 21일자 글로 전략에서 정력을 유지하고 전술에서 정밀하게 운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같은 체계에는 정보와 체계를 강조하는 글도 함께 올라오며 전장에서 우위를 만드는 핵심이 먼저 발견, 먼저 판단, 먼저 결심, 먼저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이 두 글이 존재한다는 점은 소문이 아니라 기록이다. 반대로 중난하이 총성, 장갑차가 중난하이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목격담, 유리창이 진동했다는 이야기들은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독립보도에서 아직 단단히 고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 간극이다. 확인되는 문서 신호와 확인되지 않는 현장 소문이 같은 시간표 위에서 겹쳐졌을 때 체제 내부는 어떤 방식으로 공포를 증폭시키고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가. 이 지점에서 단순한 질문 하나가 생긴다. 중국군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 시점도 아닌데 왜 하필 풍광우급 같은 표현을 끌어와 버티는 바를 강조했는가. 문장 자체는 은유다. 그러나 정치 시스템에서는 은유가 때로는 가장 안전한 경고다. 공식 매체의 문장은 늘 두 겹을 가진다. 겉겹은 교범과 훈시다. 속겹은 내부의 불안과 협상이다. 누군가는 전략적 정력이라는 단어의 조직을 다잡으려는 의지를 읽고 누군가는 풍광우급이라는 단어의 내부 숙청의 폭풍을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이 옳으냐가 아니라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해졌느냐다.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것 자체가 신호다. 중국군 내부에서 누군가가 폭풍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폭풍을 빌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권력의 기압이 낮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올라온 정보우세 글은 더 위험한 질문을 낳는다. 먼저 발견, 먼저 판단, 먼저 결심, 먼저 행동. 전술 교리로만 읽으면 그것은 전장 속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문장이 소문과 결합되는 순간 전술이 정치로 변환된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는 전쟁이 아니라 권력의 생존 규칙이 된다. 지금 중국군 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적은 외부의 항모가 아니라 내부에서 내려오는 체포 명령일 수 있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온다. 체제 내부에서 가족까지 겨냥할 수 있는 칼날이 있다고 믿는 순간 먼저는 곧 선제가 된다. 그리고 선제는 곧 협박이 된다. 너희가 먼저 잡으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런 문장들이 공식 매체에 실렸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든다. 상상은 정치에서 무기가 된다. 이쯤에서 이름들이 등장한다. 시진핑, 중국군, 리차오밍, 차이치, 왕샤오밍, 둥쥔, 펑리위안, 장유샤, 류전리. 이 이름들은 단지 인물 목록이 아니다. 권력의 통로를 나타내는 지도다. 소문은 리차오밍을 중국군 지상 전력의 실권자로 장유샤의 측근으로 묶는다. 소문은 차이치를 중앙경호와 연결하고 왕샤오밈을 공안체계의 칼로 묘사하며 둥쥔을 국방 쪽의 카드로 펑리위안을 군인사평가체계의 상징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장유샤와 류전리는 체제 내부 숙청의 공포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놓인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문을 사실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연결이 서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지 해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제 안에서 가장 위험한 갈등은 정치 중심과 폭력 중심이 서로를 불신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난하이 총성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소문이 폭발할 수 있는 토양은 이미 마련돼 있었다. 한쪽에서는 고위 군 인사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축적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식 매체가 정보 우세와 선제 속도를 강조하는 글을 내보낸다. 그 두 흐름이 겹치면 사람들은 사건을 쿠데타로 번역한다. 하지만 쿠데타라는 단어는 너무 크고
너무 편리하다. 더 현실적인 프레임은 이것이다. 지금 중국군과 권력 중심부 사이에는 협상이 진행 중일 수 있다. 협상은 공개 발언으로 하지 않는다. 문장과 인사, 노출, 그리고 경호 체계의 미세한 흔들림으로 한다. 그래서 총성 소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문장의 방향이다. 문장이 누구를 향해 버티라고 말하는지, 누구를 향해 먼저 움직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누가 호랑이 같은 기세를 드러내야 한다고 암시하는지다.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등장한다. 26년 2월 19일자에 5세대 바다의 호랑이 같은 이미지를 앞세운 해군 관련 보도 흐름이 있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전투 정신과 전술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종류의 문구는 내부 불안이 커질수록 더 자주, 더 크게 울린다. 전쟁이 가까워서가 아니라 내부 결속이 흔들릴수록 혈성과 혹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호랑이의 기세는 외부의 적을 향할 수도 있지만 내부의 공포를 덮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단순히 군사 홍보가 아니라 체제 내부의 심리 방어일 수 있다. 이제 핵심 질문을 하나로 압축해야 한다. 소문이 아니라 신호. 중국군 공식 매체의 문장은 어떤 신호였나? 답은 단정이 아니라 구조다. 첫째, 이것은 조직을 다잡는 신호일 수 있다. 숙청의 공포가 퍼질수록 중간층은 붕괴한다. 그 붕괴를 막기 위해 버텨라, 흔들리지 말라는 문장이 나온다. 둘째, 이것은 상대에게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내부의 실권층이 시진핑에게 문장으로 경고를 보낸다. 우리는 당신의 움직임을 읽고 있고 당신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도 먼저 행동할 수 있다는 암시다. 셋째, 이것은 사후 통제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충돌이 있었든 없었든 충돌 소문이 확산되는 순간 체제는 문장으로 현실을 덮어야 한다. 공포를 질서로 바꾸는 가장 값싼 도구가 문장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관측 지표를 세우는 것이다. 중난 하일의 밤이 다시 반복된다면 탱크보다 먼저 나타나는 징후가 있다. 중국군 매체에서 특정 표현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특정 키워드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변화다. 리차오밍 같은 이름이 공개 석상에서 노출되는지 숨겨지는지의 변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군 내부 메시지가 외부 전장보다 내부의 정보와 체계에 집중하는지 여부다. 정보와 체계에 집착하는 조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안을 상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총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리차 오밍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이름만 떠돌았는지, 그것은 아직 고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중국군 공식 문서의 문장들이 그 시간대에 존재했고 그 문장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정치 언어로 번역될 만큼 환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난하이는 언제나 침묵으로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장이 먼저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순간 권력은 이미 협상 국면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신호는 총성이 아니라 글자일 것이다. 누가 그 글자를 쓰는지, 누가 그 글자를 읽는지, 그 사이에서 중국군과 시진핑의 관계는 더 위험한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 26년 2월 21일에 총성 소문이 흥분을 만들었다면 26년 2월 21일에 중국군 공식 매체에 올라온 2개의 문장은 공포의 구조를 드러낸다. 문제는 문장 자체가 아니다. 그 문장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순서로, 이 밀도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권력 시스템에서 문장은 늘 안전한 무기다. 총과 달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책임을 분산시키며 해석의 공간을 남긴다. 하지만 해석의 공간이 크다는 것은 곧 불안의 공간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군 매체가 강조한 4가지, 먼저 발견, 먼저 판단, 먼저 결심, 먼저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전술교리다. 정보가 먼저 오면 행동이 먼저 나온다는 원칙은 어느 군대에서도 통용된다. 그런데 이 문장이 26년 2월 21일이라는 날짜와 결합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전쟁이 아니라 정치로 번역한다. 번역의 동력은 논리보다 공포다. 중국군 지휘층이 두려워하는 것이 대만 해협의 레이더망이 아니라 내부의 체포 명령일 수 있다는 해석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술 문장이 정치 언어가 되는 순간 4가지 먼저는 4단계의 생존 규칙이 된다. 먼저 징후를 읽고, 먼저 의심하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움직여야 산다는 규칙. 이 번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번역이 폭발할 만큼 상황이 긴장돼 있다는 점은 하나의 신호다. 여기서 이름을 고정해야 한다. 시진핑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시진핑이라는 권력 장치가 중국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국군이 그 장치를 어떻게 두려워하는지가 핵심이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체제 내부 숙청 소문의 중심에 놓이면서 군 내부의 심리는 한 단계 바뀐다. 누군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는 늘 있었다. 그러나 최고위층 이름이 직접 거론되는 순간 공포는 개인의 두려움이 아니라 집단의 계산으로 변한다. 그 계산은 간단하다. 오늘 장유샤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대기 상태가 된다. 대기 상태는 결국 누군가의 결심을 부른다. 그래서 같은 날 중국군 매체에 올라온 다른 문장, 전략에서 정력을 유지하고 전술에서 정밀하게 운주하라는 메시지가 중요해진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버티라는 신호로 읽는다. 버티라는 말은 언제 등장하는가? 외부 전쟁이 임박해서도 등장하지만 내부 통제가 흔들릴 때 더 자주 등장한다. 왜냐하면 내부 통제의 흔들림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개할 수 없는 불안은 문장으로만 관리된다. 그리고 그 관리의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동료다. 이쯤에서 리차오밍이라는 이름이 왜 급부상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리차오밍은 중국군에서 지상 전력과 연결된 상징이 된다. 소문은 그를 장유샤의 측근으로 묶고 동시에 쿠데타 서사의 주연으로 끌어올린다. 하지만 권력 시스템에서 어떤 이름이 소문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그 이름이 협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누군가가 리차오밍이라는 이름을 앞에 세우면 군 내부의 잠재적 행동력을 과장해 보일 수 있다. 과장은 거짓말이 아니라 협상 기술이다. 상대가 두려워해야 협상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권력의 중심부에서도 중국군 내부에서도 모두 사용한다. 여기서 차이치와 왕샤오톰이라는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쪽은 경호와 중추를, 한쪽은 공안과 특수수단을 상징한다. 소문이 말하는 충돌은 결국 칼자루의 충돌이다. 누가 경호를 통해 접근을 통제하고 누가 공안을 통해 체포를 집행하며 누가 수도의 무장력을 움직일 수 있는가. 둥쥐는 국방 라인의 카드로 등장하고 펑리위안은 군 인사 구조의 상징으로 부상한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다. 중국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인사와 체포와 경호의 결합이다. 권력은 총알보다 문서로 죽인다. 그리고 문서를 집행하는 순간에는 경호와 공안이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네 가지 먼저라는 전술 문장이 정치 언어로 변환되는 순간 그 문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읽힌다. 첫째, 시진핑에게 보내는 경고로 읽힌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도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 둘째, 중국군 내부를 다잡는 지침으로 읽힌다. 누가 먼저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이 붕괴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보를 공유하고, 먼저 판단을 통일하고, 먼저 결심을 맞추고, 먼저 행동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 이 두 방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문장은 하나지만 수신자는 여러 명이다. 공식 매체의 문장이 가진 힘은 바로 이 다중 수신 구조다. 이 구조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국제 보도의 프레임이다. 26년 2월 21일 전후로 국제 언론이 장유샤 체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서사를 내놓았다는 점은 진위와 별개로 위험도 체감을 키운다. 체포가 공개적인 절차가 아니라 은밀한 차단과 구금과 압수수색의 서사로 소비되는 순간 중국군 내부의 상상력은 더 빠르게 정치 언어를 만들어낸다. 상상력은 내부 통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전염병이다. 그래서 권력은 상상력을 두려워한다. 상상력이 도는 순간 충성은 가치가 아니라 보험으로 바뀐다. 보험은 언제든 해지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 총성 소문을 사실로 고정하지 않는다. 장갑차 이동, 목격담도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 소문이 왜 이 시점에 폭발했는지, 그리고 중국군 공식 문서의 문장이 왜 그 소문에 연료를 공급했는지 설명한다. 이것이 정보전의 실체다. 진실과 거짓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록과 불확실한 소문이 같은 시간표 위에서 서로를 증폭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가장 위험하게 작동하는 곳이 바로 중난하이의 주변이다. 이제 핵심 메커니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군의 전술 언어가 정치 언어로 변환되는 순간 내부의 공포는 곧 협상력으로 바뀐다.
누군가는 공포를 이용해 상대를 멈추게 만들고, 누군가는 공포를 이용해 내부를 결속시키며, 누군가는 공포를 이용해 다음 인사를 설계한다. 시진핑의 권력은 공포를 통해 안정된 것이고, 중국군의 반응은 공포를 통해 계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총성이 아니라 문장이다. 문장은 아직 체제가 붕괴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다음 단계가 온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중국군 매체에서 특정 키워드의 리듬이 변한다. 둘째, 리차오밍 같은 이름의 공개 노출이 사라지거나 늘어난다. 셋째, 경호와 공안과 수도, 무장력의 조합을 암시하는 인사 변화가 더 잦아진다. 그때도 소문은 먼저 폭발할 것이다. 하지만 소문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늘 같은 것, 문서의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순간 우리는 총성보다 더 깊은 것을 본다. 중국군이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칼날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2016년 2월이라는 시간대에 점점 더 현실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차오밍이라는 이름이 소문의 중심에 올라오는 순간 사건은 이미 단순한 사실 확인의 영역을 벗어난다. 이름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구조를 가리킨다. 중국군에서 지상 전력은 숫자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 권력과 가장 가까운 폭력의 형태다. 그래서 리차오밍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여부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누가 리차오밍이라는 이름을 필요로 했는가다. 체제 내부에서 가장 위험한 협상은 총을 들고 시작되지 않는다. 누가 누구의 이름을 올려 상대의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그 이름이 무게를 갖는 순간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소문이 말하는 서사는 리차오밍을 장유샤의 옛 라인으로 묶고 그 라인을 숙청의 목표이자 반격의 주체로 동시에 설정한다. 이 조합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장 쉽게 폭발시킨다. 왜냐하면 숙청과 반격이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 중립은 사라지고 선택만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 시스템에서 선택이 강요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은 평온한 시기에만 도덕처럼 작동한다. 불안이 높아지면 충성은 보험이 되고 보험은 손익계산이 된다. 그래서 리차오밍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은 그가 실제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움직일 수 있다는 상징이 필요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수도의 칼자루를 봐야 한다. 중난하이를 둘러싼 세계는 하나의 기관이 지배하지 않는다. 경호, 공안, 무장력, 정보 통제가 겹쳐진다. 차이치라는 이름은 경호와 중추의 통제축으로 소비되고 왕샤오씨라는 이름은 공안과 특수집행의 축으로 소비된다. 둘이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함께 등장하는 것은 체제 내부에서 칼자루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공포를 반영한다. 칼자루가 하나면 체제는 단단하다. 칼자루가 둘로 갈라지면 소문은 폭발한다. 그때 총성은 쿠데타의 신호가 아니라 칼자루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소리일 수 있다. 둥진과 펑리위안 같은 이름이 끼어드는 순간 이야기는 더 차갑고 더 현실적이 된다. 둥진은 국방 라인의 인사카드로, 펑리위안은 군인사 구조의 상징으로 떠오른다. 이 조합은 중국군이 두려워하는 핵심을 보여준다. 전쟁이 아니라 인사와 체포와 경호의 결합이다. 전장에서 승패는 장비와 훈련으로 갈린다. 권력의 전장에서 승패는 인사와 정보와 집행으로 갈린다. 그래서 중국군 공식 매체가 정보와 체계를 강조하고 네 가지 먼저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 제시가 아니라 이런 권력 전장의 리듬과 맞물려 읽히게 된다. 먼저 발견은 누가 체포 명단을 준비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되고, 먼저 판단은 누가 움직일지 가늠하는 것이 되며, 먼저 결심은 침묵할지 선제할지 선택하는 것이 되고, 먼저 행동은 공개 발언이 아니라 인사 노출과 부대 통제의 미세한 변화로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돌아온다. 왜 소문은 중난하이로 향했나? 중난하이는 상징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정보가 가장 닫힌 공간이다. 닫힌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확인하기 어렵다.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은 상상력을 키운다. 상상력은 공포를 만들고 공포는 협상력을 만든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실이 없어도 소문만으로도 현실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라 체제가 소문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약화의 신호가 된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문은 연막이고 문서 신호는 숙청 국면에서의 결속 지침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군 매체의 문장들은 내부를 다잡는 목적이 크다. 바깥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해야 하지만 안에서는 균열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전략의 정력과 전술의 운주, 정보 우세, 호랑이 기세 같은 단어들이 반복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실제 충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 다음 단계는 인사와 메시지의 조정으로 나타난다. 둘째, 문서 신호는 시진핑에게 보내는 공개 경고일 수 있다. 공개라는 말은 텔레비전 앞의 공개가 아니라 체제 내부가 모두 읽을 수 있는 공개다. 누군가가 중국군 공식 매체의 문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동시에 상대에게 경계선을 그린다. 여기서 리차오밍이라는 이름은 행동 주체라기보다 경고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실제 행동은 아직 문턱 아래에서 관리된다. 문장은 강해지고 인사는 느려지고 경호 체계는 더 두꺼워진다. 셋째, 총성 소문은 중국군의 쿠데타가 아니라 경호 치안 체계의 마찰에서 비롯된 사건 가능성이 있다. 수도 권력 주변에서는 작은 마찰도 크게 확대된다. 공안과 경호가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 오해와 충돌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 경우 문서 신호는 사후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소문이 퍼지자마자 문장으로 질서를 세우고 내부의 불안을 봉합하려는 목적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쿠데타라는 단어가 가장 멀다. 대신 체제 내부의 기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경고가 남는다. 세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측 지표는 세울 수 있다. 첫째, 중국군 매체에서 특정 키워드의 리듬이 변하는지 봐야 한다. 어떤 표현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어떤 표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순간은 내부 조정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둘째, 리차오밍 같은 이름이 공개 석상에서 노출되는지 숨겨지는지 봐야 한다. 이름의 노출은 안전의 신호일 수도 있고 반대로 통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 셋째, 경호와 공안과 수도, 무장력의 조합을 암시하는 인사 변화가 잦아지는지 봐야 한다. 인사는 문장보다 느리지만 한번 움직이면 되돌리기 어렵다. 넷째, 정보와 체계라는 단어가 외부 전장보다 내부 통제의 맥락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지 봐야 한다. 군대가 외부의 적을 상대할 때는 장비와 훈련이 전면으로 나온다. 군대가 내부의 불안을 상대할 때는 정보와 체계가 전면으로 나온다. 결국 이 이야기는 총성이 아니라 문장으로 시작해 문장으로 끝난다. 중난하이의 밤을 해석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문을 믿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중국군 공식 문장들이 어떤 공포와 어떤 협상 구조를 드러내는지 읽는 것이다. 총성은 확인되기 어렵다. 하지만 문장은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분산시키면서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욕망이 커질수록 체제는 더 많은 문장을 필요로 한다. 다음 단계가 오면 탱크보다 먼저 문구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 변화를 먼저 읽는 쪽이 소문이 아니라 신호의 전장을 지배하게 된다.